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정을 위한 불상양식의 기초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사학자 주소환입니다. 이 감정을 위한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저희가 이 문화유산을 감정을 할 때 흔히 눈으로 작품을 보고 미술 양식 또는 미술의 어떤 그 예술성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흔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안목 또는 눈으로 이 감정을 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이 문화유산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응용도 되고 있지만, 이 과학적 감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확실하게 위작인 거 또는 확실하게 진품이 아닌 작품들을 구분해낼 수 있지만, 그런 통과를 거쳤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진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조각한 경우라든가 이런 무기물로 조성된 경우는 특히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어렵고요. 육안으로 양식적 판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사에서는 작품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보통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양식은 작품들 간에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적, 공간적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들이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5세기에 나타나는 불상들의 공통점으로 보이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상도 지역에 보이는 불상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 또는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는 불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공간적으로 경상도라든가 또는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나눴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삼국시대 불상에 적용해 본다면 결국은 이게 신라 불상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또는 백제 지역에서 만들어진 불상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규정을 지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식적으로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술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작품이 얼마나 그 흐름 속에 잘 부합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위작의 경우에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식을 통해서 이 작품이 정말로 그 흐름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위작이기 때문에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작품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까지 그 한국에서 발견된 불상 중에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그런 작품에 속합니다. 서울 뚝섬에서 출토된 불상입니다. 자, 언뜻 보시기에는 굉장히 못 만든 그런 불상처럼 보이실 겁니다. 높이가 한 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불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불상실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의 그 옷자락을 처리한 방식도 너무 도형처럼 딱딱하게 표현이 돼 있고, 또 대좌에 있는 사자를 보면 이게 사자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투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언뜻 이게 한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불상이니까 이렇게 못 만들어진 불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작품만 보는 것과 이것을 양식적인 흐름 속에서 보는 거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 중국 길림성 그 지반시에 있는 장천 1호분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무덤 벽화에 표현된 불상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목 주변으로 돌아가는 옷자락의 표현, 그리고 목 아래로 V자 형태라고 할까요? 약간 규칙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옷주름의 선들,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옷자락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도안화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다소 좀 귀엽게 묘사된 것도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같은 맥락 속에 있구나. 특히 장천 1호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라는 게 확실시 되고 또 뚝섬 출토 불상도 이게 직접 뚝섬에서 출토가 된 거기 때문에 위작일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양식적인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 요 두 개가 같은 흐름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런 양식이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를 추적해 보면 중국의 5호 16국 시대 대략 400년을 전후한 그런 시기의 불상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불상은 받침대도 달려 있고 광배도 있고 또 머리 위에 우산처럼 생긴 그런 햇빛 가리개도 있어서 뚝섬 출토 불상보다 좀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하게 모습을 갖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뚝섬 출토 불상도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사라지고 이제 불상 몸체와 대좌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두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은 서로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옷자락 처리도 목둘레에 둘러진 옷자락이 하나 보이고 그 밑으로 기하학적으로 도식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반복된 옷주름이 또 보이고요. 밑에 대좌에 표현된 사자도 서로 굉장히 닮아 있죠. 자, 이렇게 불상을 뚝섬 출토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초창기니까 불상을 제대로 못 만든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장천 1호분 같은 벽화라든가 또는 중국의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불상들의 양식을 보면은 서로 다 비슷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어떤 실력 차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불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왜냐? 당시 이 시기에는 아직은 불교는 동아시아에 막 이제 소개되기 시작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흥 종교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 새로운 종교를 신흥 종교로 인식하기보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통을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절되었지만 이 무렵에 다시금 불교가 부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새 걸 좋아하죠. 재고품보다는 신상 좋아하고 하지만 종교만큼은 자기네들이 그 홍보할 때 신상 종교다, 신흥 종교다 이런 걸 강조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는 대부분이 설령 진짜 신흥 종교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교 미술도 이제 처음 동아시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불상들을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는 불상을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마치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더 투박해 보이는 것처럼 일부러 저런 양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품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과 양식의 흐름 속에서 본다는 게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 것인지 아마 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발달된 불상이 대략 한 100년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불상이 바로 이 연가 7년 김인현이라고 하는 명문을 가지고 있는 불상입니다. 옷주름도 훨씬 더 이제 굵고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요.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근데 그 바람이 바깥에서 부는 바람에 옷이 휘날리는 게 아니라 마치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장풍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 같은 양식이 또 이 시기쯤 유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상 뒤에 일단 새겨진 명문을 통해서 이 불상이 이런 양식이 언제 유행했을까 좀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광배 뒷면에 정성스럽게 기록을 새겼죠. 이 내용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연가 7년 김인현 이게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근데 연가라고 하는 연호는 중국 연호 중에는 없습니다. 일본 연호에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연호면 연가 7년이면 연가 1년이 언제이니까 연가 7년이면 언제겠다 이러고 우리가 이제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중국에서 사용된 연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어는 어디 연어냐? 아마도 요 뒤에 나오는 이제 고려국, 이 고려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태조 왕건의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구려라는 명칭보다는 구려, 고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왕건이 그 고구려를 계승해서 국호를 고려라고 하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왕건이 세운 나라는 고려, 그 전에 있는 나라는 고구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부르다 보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지만 기록에는 이제 고려, 공식적으로는 고려 또는 이제 구려라는 국호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제 고구려에서 만든 불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연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구려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연호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그 동북공정,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그 중국의 역사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견해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는 당시에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런데 속국이었다면 당연히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당당하게 저렇게 자기네들 독자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속국이, 어떤 지방 제후국이 독자의 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자기네가 천자국이다, 황제의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연호를 스스로 만들어 썼던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 연가라고 하는 게 고구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던 연호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호, 즉 연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쉽게도 이 연대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점입니다. 대신에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김인년이라는 거죠. 김인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60갑자가 돌아가면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게 60년마다 반복되는, 60년마다 김인년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추정해 보면은 우리가 이 고구려 이 불상이 나왔을 무렵에 김인년을 보자면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삼국시대 중에서도 419년, 479년, 539년, 그리고 599년 중에 한 김인년일 것이다 라는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언제냐? 때로 역사학자들은 연가 7년이니까 어떤 왕의 제위 7년이 연가 7년이겠죠. 근데 그때가 김인년인 왕을 찾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장수왕 7년이 실제로 김인년 419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거는 41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술사학계에서는 419년은 방금 보셨던 뚝섬출토 불상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양식적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양식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가 7년명 불상이 419년에 만들어졌다고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미술사의 양식사적 입장에서는 이 419년에는 아직 이런 불상 양식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조금 더 가격하게 주장하자면, 그러면 뚝섬출토 불상의 연대를 더 위로 올리고 이 불상을 419년으로 올려보면 그러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를 풀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뚝섬출토 불상을 연대를 더 앞으로 올리고 이 불상을 419년으로 올려놓게 되면 중국과의 양식적 흐름이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그 중국 불상 양식까지 다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419년이 연가 7년, 어떤 왕의 제위 7년째다라고 하는 거랑 딱 맞아 떨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학술적으로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539년 설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 539년쯤 되는 무렵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불상들을 보면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 연가 7년명 불상과 자주 비교되는 불상이 중국의 북위 시대, 남북조 시대의 북위 시대에 북위에서 정광연간에 만들어진 불상들 양식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500년대 전반인데요. 이 무렵쯤의 양식과 비슷하다는 것은 곧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민년, 그게 539년인 것이죠. 그래서 양식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을 보면 이 정도 무렵에서 우리가 이 불상의 연대를 기민년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게 양식 연구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흥미롭게도 몇 년 전에 새로운 고구려 불상 하나가 중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불상이 만약에 이제 요 불상만 발견됐다면, 이런 게 연가 7년명 불상,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상을 모방해서 만든 위작이겠다라고 판단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모방한 작품으로 치부하려고 했는데 1924년에 오사카 미술 전람회 때 이 불상이 출품된 카탈로그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가 7년명 불상은 1963년에 경남 의령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1924년이라는 시점은 연가 7년명과 같은 그런 불상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란 말이죠. 물론 이 일제강점기에도 고구려 계통의 불상들이 발견된 거는 있는데 지금 연가 7년명 불상 같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가 7년명 불상이 이미 존재했다면, 일제강점기 때도 존재했다면 그걸 보고 이렇게 위작을 만들었겠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양식은 최소한 이제 한국에서는 1963년 이후에야 알려진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 1924년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 위작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이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유산 감정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이런 사진이라든가 도록에 나온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한 그 모방작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양식적 특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진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제강점기 때 알려졌던 양식은 이런 양식이었습니다. 방금 연가 7년명 불상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방식인데요.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양쪽 옆에 협시보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이제 경매에 나왔던 작품이죠. 30억 원이 넘게 나왔던 그런 그 중요한 고구려 불상 양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연가 7년명 불상에서 좀 더 발전된 협시보살도 붙고, 또 광배도 연가 7년명 불상도 사실 보면 두광, 신광, 거신광이 그 불꽃 문양의 흐름을 약간 바꿔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개미명 불상에서는 아예 윤곽선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두광, 신광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미명 불상이 좀 더 발전된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간송 전영필 그 선생님이 수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일제강점기에 이런 작품이 이제 알려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불상처럼 단독으로 있는 불상은 일제강점기 때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훨씬 진정성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개미명 삼존 불상 같은 경우도 비교 작품들을 보시면 중국의 동위 또는 북제 시대, 북위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제 분열되면서 중국 그 북위가 이제 동위와 서위로 나뉘게 되고, 동위는 다시 북제라는 나라로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주로 이 동위 또는 북제 불상 양식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위, 동위가 있으면 이제 서위도 있겠죠. 서위는 저 중국 대륙의 서쪽 게 있고요. 장안과 저 돈왕, 감숙성 이쪽이 전부 서위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그 서위가 멸망하면서는 이제 북주라는 나라로 계승이 됐는데, 이 두 나라는 동위나 또는 북제라는 나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삼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초창기에는 잘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잘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나중에는 영향을 줬다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있지는 않았었고요.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동위나 또는 북제, 즉 산동성 지역, 이 지역 불상들이 한국 불상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 개미명 불상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제 문화 교류를 좀 활발히 시작하면서 북한의 문화유산이 대거 한국에 소개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에서 온 그 유물 중에 이 한국의 개미명 불상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이런 금동 불상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술사계에서는 큰 관심을 모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 뭔가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 불상들은 아까 연가 7년명 불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좌우로 뻗치는 마치 안에서부터 어떤 바람에 이렇게 장풍이 막 또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옷자락이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 시기의 장점인데 지금 그 북한에서 온 불상 같은 경우는 그런 휘날리는 옷자락이 표현이 되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촥 펼쳐지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개미명 불상에서는 그런 요소들과 함께 이렇게 대조에 있는 연꽃 문양도 꽃잎의 끝이 살짝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이 옷자락에 펄럭이는 모습과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불상은 그 연꽃 문양마저도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원래 저런 연꽃은 촥 펼쳐, 이 층층이 끝이 살짝 반전이 되는 그게 이 연꽃 대좌의 특징인데 모양을 흉내는 냈는데 이제 그런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솟구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원래는 저렇게 개미명 불상처럼 휘날리는 옷자락이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화되었다라고 좀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옷자락을 보면 개미명 불상처럼 뾰족뾰족하게 똑같이 내려오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죽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뾰족한 옷자락들이 좀 풀이 죽게 되면은 저 부분도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어색하게 V자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옷자락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좌우로 펼쳐지거나 연꽃이 탁 반전되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 부분은 잘 살리지 못한 걸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양식적으로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부분적인 요소들이 전체의 양식의 흐름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의 흐름에서 좀 약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옷자락 부분만 약간 서툴면서 더 날카롭게 표현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양식적으로 서로 좀 어울리지 않는다,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는 이 북한에서 온 불상의 광배에 새겨진 명문이 개미명 불상과 유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가 7년명 불상에 새겨진 글자를 그대로 베껴 놓은 그런 명문이 있어서 더더욱이나 시대가 더 내려오는 건데 명문은 더 앞선 연가 7년명 불상의 연호를 달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1963년에 연가 7년명 불상이 발견됐을 때 그 글자가 고어체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던 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당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 해독되었던 그 내용을 좀 뚜렷하게 잘못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해석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해석을 이 명문에다가 이제 그대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작품은 좀 위작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적 분석과 이런 명문 해석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해석보다도 더 이제 분명하게 이 작품의 그 진위를 또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미스테리인 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낸 이런 문화유산인데 어떻게 거기에 가짜가 섞여 있을 수 있을까?
북한 정부도 이걸 제대로 모르고 위작을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알면서도 이런 위작을 그냥 대대적으로 이제 국가유산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인가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냥 북한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북한 박물관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구입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실 작품은 건흥 5년명이라고 하는, 역시 정확하게 이 건흥이라고 하는 그 연호는 중국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연호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구려 연호다, 백제 연호다, 또는 뭐 신라 연호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광배가 충북 그 충주시 노은면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충주가 여러분이 그 삼국시대의 그 한강 유역을 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주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충주가 고구려 땅이기도 했고 백제 땅이기도 했고 신라 땅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나라의 불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양식적으로 보자면 이 광배가 보통 이제 연꽃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양을 보면 굉장히 그 연꽃잎 하나하나가 좀 널쩍하면서 볼륨감이 풍부하고 통통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연꽃 문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문양이 은근히 그 백제의 작인 그 예산 화전리라는 곳에서 발견된 사면불상에 있는 광배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꽃 문양은 불상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기와에도 사용됩니다. 지금 위쪽 그 왼쪽에 있는 게 건흥 5년면 광배의 연꽃 문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예산 사면불상의 광배인데,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기와 편들이 보이시죠? 이 중에서 아래쪽에 왼쪽 기와가 고구려의 연화문 수막새입니다. 근데 연꽃잎이 굉장히 가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고요. 오른쪽에,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백제기와 편인데 상당히 잎이 넓고 통통하고 끝부분만 살짝 올라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양식적으로 봤을 때 이 건흥 5년면 광배는 이제 불상은 사라지고 광배하고 협시보살만 남아 있는데, 광배에 있는 이 연꽃 문양을 보면 이게 백제의 그 연화문 수막새와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이걸 백제 양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적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양식이란 어떤 작품들 간의 시간적, 공간적 그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라고 하는 그 지역적 특징, 이 연꽃 문양을 보면 그 백제라고 하는 공간적 특징을 보여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사년 또는 신묘명이라고 불리우는 요 금동불상인데요. 이 작품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그런 작품입니다. 1930년에 황해도 곡산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경사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연호가 두 글자, 연호가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드물게 뭐 중대동이라고 하는 세 글자 연호라든가 또는 태평진군이라고 하는 뭐 네 글자 연호가 쓰이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한 글자 연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경사년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연호일까라고 이제 추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지금 뒤에 보시면 명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길다 보니까 좀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원래는 경모사년이었는데 그 두 번째 글자를 그냥 생략한 것이죠. 우리도 2025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앞에 그냥 이렇게 어퍼스트로피하고 25라고 해도 이게 그냥 서기 25년이 아니라 2025년이구나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뭐 1925년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략하고 쓰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서류니까 여기에는 이게 2025년이다라는 거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경모 4년 이렇게 해놔도 당연히 지금은
경모 4년이니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를 굳이 생략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두 협시 보살의 모습을 똑같이 표현했어요. 근데 불상 자체가 약간은 좀 얼굴이 갸름하고 옷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는데 지금 이 불상, 본존 불상 보시면 얼굴이 좀 통통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통통하게 바뀌면서 옷자락도 굵은 옷자락이 아니라 조금 옷자락의 그 깊이가 얕아지면서 몸도 약간 통통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까 같이 홀쭉한 얼굴에 두꺼운 옷자락의 양식은 서로 통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통한 얼굴에 얇아진 옷자락도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사람의 몸, 인체를 드러내는 거를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얼굴도 좀 이렇게 갸름하게 그리고 몸도 두꺼운 옷으로 가렸던 반면 이제 점차 고구려도 이제 후기로 가면 이런 인체를 묘사하는 거에 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볼륨감이 풍부한 얼굴로 바뀌고 옷자락도 얇아지는 것입니다. 이거 서로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옷자락이 얇아져야 몸매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겨울에는 뭐 파카 입고 그러면은 몸매가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에는 반면에 얇은 옷을 입게 되면 몸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자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식적으로 봤을 때 인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를 막 드러내는 양식이 드러날 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양쪽 협시 보살의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개미명 불상만 해도 양쪽 옆에 보살상에 쓰고 있는 뭐 머리 모양이라든가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았거든요. 마치 하나의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양 옆에 있는 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뭐 관음보살이냐, 세지보살이냐, 문수보살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관에 머리에 쓰고 있는 장식도 다르고 손도 좌우를 바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대부터는 이분 옆에 있는 부처님 옆에 계신 이 두 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됐다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 같은 이 아미타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보관에 쓰고 있는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세지보살은 보관에 정병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돼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신묘명 또는 경사년명 불상은 이쪽은 관음보살, 이쪽은 세지보살 이런 걸 아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있는 보살의 이제 그 양식을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실제로 뒤에 명문을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이 부처님이 무량수불, 즉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옆에 있는 두 보살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첫 시작이 아미타 부처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즉 무량수불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 따라서 이분은 관음보살, 이분은 세지보살 이런 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관의 모양이나 이런 걸 이제 다르게 했구나 이런 걸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명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경사년이라고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문의 내용이 정말로 길어요. 경모사년, 경사년, 신묘년에 비구 스님이죠. 스님인 도수와 여러 선지식인 사람 이름입니다. 나루, 천노, 아왕, 악어 등 5사람이 즉 도수와 선지식 4명을 합쳐서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무량수상 일구를 만듭니다. 즉 아미타불 일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라건대 돌아가신 스승 및 부모가 다시 태어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도수의 스승일 겁니다. 도수의 상주와 스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부모는 여기서 말하는 나루, 천노, 아왕, 악어 등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수와 이 4명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쯤 되니까 이제 뭐 모시는 스승이나 부모님 연배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자기 친구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이런 불교 의식을 할 때는 기왕이면 이제 친구인 도수가 운영하고 있는 절에 와서 불교 의식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스승님도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뜻을 모아서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불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마음속에 늘 여러 부처님을 기억하고 우리 선지식들은 미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러하니 우리가 모두 함께 한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게 하소서. 자, 이 굉장한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종교 그러면 막 부처님께 또는 뭐 예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 아니면은 또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가난하게 태어나도 상관없고 뭐 어디 저 시골 구석에 태어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 내세에 태어날 때는 기왕이면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는 세상에 우리 5명 친구가 한날 한시에 미륵 부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람이 이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그 종교적인 염원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긴 명문을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써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쭉 써내려 가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서 끝난 다음에 아직 문장이 안 끝나서 이 밑으로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글자를 새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위작이나 가짜라면 이렇게 안 새겼을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새겼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는 신품이라는 또 증거이기도 하고 또 왜 그럼 이렇게 새겼을까?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한 점인데요. 원래는 쓰면서 아까 이제 그 스님 도수와 그 아왕, 악어, 나루, 천노라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친구들이 이 불상을 주문할 때는 비구 도수와 선지식들이 모여서라고 간단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도수라는 스님이 봤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아니 왜 내 이름만 있고 자네들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다 이름 넣을 거 뭐 있어. 자네가 스님이니까 자네 이름만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는 건데 우리 이름 다 넣어야지 하면서 막 새기고 있는 그 장인에게 이봐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제 이름만 넣지 말고 요 뒤에다가 나루, 천노, 아왕, 악어 이름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조각하던 장인이 아이고 이미 늦었어요. 첫 줄 넘어가서 두 번째 줄 넘어가가지고 여기 이름 넘어가게 되면 공간이 이게 안 맞아요. 정 넣고 싶으면 이렇게 밑으로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라고 해서 중간에 뭔가 문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조각 글자를 새길 때 주문자가 옆에서 보면서 새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불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고구려를 보셨다면 이제 백제를 좀 보실 텐데요. 백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백제는 좀 우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아하다는 거의 기원을 보면 고구려는 주로 중국 남북조 시대에 북조, 즉 북조는 이제 북방 유목민족들의 국가였던 거죠. 이 나라들과 교류를 했고 백제는 주로 남조, 여기는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서 쫓겨내려온 그런 한족 문화인 거죠. 한족 문화와 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스타일이 조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이 납석이라는 돌을 깎아서 만든 불상을 보시면 옷자락이 이렇게 각지거나 날카롭지가 않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얼굴도 되게 좀 통통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게 이제 백제 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불상들도 역시 옷자락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 그림자가 둥글둥글한 조각은 이 그림자가 어둡고 밝은 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온화한 느낌이 드는 거죠. 반면에 고구려 불상들은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그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불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보살상이 두 손을 모아서 보주를 들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봉보주 보살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독특한 그 도상의 모습은 양식이 아니라 이건 도상인데요. 도상이긴 하지만 이게 주로 백제 지역 보살상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인데도 약간 백제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보살상을 그 대표하는 불상 중에 하나인 부여 규암에서 출토된 이 보살상입니다. 보시면 아주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그런 몸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양식도 중국의 그 동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북위가 이제 동서위로 나뉘게 되는데 그 동위의 불상 양식에서 기원한 그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살상은 굉장히 호리호리하지만 뒤에서 보면 또 은근히 목과 어깨와 허리선이 잘 살아있는 그런 인체의 특징을 굉장히 잘 이해한 조각가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사실은 요것과 함께 발견된 일제강점기 때 요 보살상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요게 사진으로만 있다가 도대체 이 또 하나는 어디 갔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의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져서 이 미술사학계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환수를 해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지금 아직도 이제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보살상도 역시 함께 동위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둘 다 이제 같이 그 백제 보살상이기는 하지만, 자, 지금 요 일본의 법룡사 호류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구다라 관음, 이 구다라가 백제죠. 백제관음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백제관음상은 방금 보신 똑같이 규암에서 출토됐지만 둘 중에서 바로 지금 현재 부여박물관에 있는 이런 보살상의 양식과 더 닮아 있죠. 똑같은 동위 양식을 계승했지만 훨씬 더 볼륨을 없애고 더 날씬하고 더 이렇게 호리호리한 모습으로 만드는 이런 동위 양식은 중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백제에서 백제화된 그런 중국 동위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하고 하나의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것도 양식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 양식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라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황룡사지에서 수습된 불상입니다. 이거는 연가 7년명 불상하고 거의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중국의 동위 양식을 또는 북위 또는 동위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 1월식 보관을 쓰고 있는 이제 금동 반가사유상인데요. 이런 불상 양식도 북위 다음에 이어지는 동위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위 시대의 반가사유상과 상당히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죠. 자, 반면에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많이 다르지만 비슷하게 많이 비교가 되는 이 삼산관을 쓴 금동 반가사유상은 반면에 지금 일본에도 똑같이 생긴 목조 반가사유상이 전해지고 있죠. 요 두 불상은 중국의 북제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북제 양식도 장식이 줄어들고 몸매가 잘 드러나는 그런 양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북제 양식의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적 흐름에서 본다면 두 반가사유상이 굉장히 닮았지만 1월식 반가사유상은 동위 양식을 계승하고 있고 삼산관 반가사유상은 이제 북제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가사유상이 그 미술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늘 화제가 됩니다. 워낙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작품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위작을 만들어질 때 보면 이 두 반가사유상이 너무 대표적인데 요거를 각각을 똑같이 흉내내면 가짜라고 할 테니까, 또 너무 다르게 만들어도 이런 거는 이제까지 없었다 그러면서 가짜라고 할 테니까 요 대표적인 두 반가사유상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삼산관을 쓴 반가사유상은 일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잘 없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이렇게 실제로는 두 양식이 섞이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위작이 만들어질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대표적인 작품의 특징들 몇 개를 섞는 건데, 양식 연구가 중요한 건 이런 양식들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사용됐던 요소와 저런 다른 흐름에서 사용됐던 요소가 섞이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적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불상도 중국의 그 북제 양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북제 양식은 나중에 수나라 양식으로도 이어집니다. 몸이 기둥처럼 이렇게 밋밋하면서 높이 치솟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양식도 기본적으로 언뜻 보면 굉장히 못 만들고 비례감도 형편없고 좀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은 흐름 속에서 북제나 수나라 때 같은 크기이지만 더 위로 솟구친, 더 키가 높은 불상처럼 보이고자 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양식들입니다. 자, 그리고 경북 선산에서는 다양한 양식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불상들도 나타났는데요. 여기 함께 출토되었지만 이게 원래 삼존불 세트였는지 아니면 각각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게 전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삼존불처럼 전해지다 발견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여기 보시면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좌협시처럼 지금 제가 사진에 올려놓은 이 오른쪽 보살상은 아주 육중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습니다. 목걸이나 뭐 이런 영락 장식들이 막 쇠사슬처럼 치렁치렁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양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서쪽에 북주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불상 양식입니다. 북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식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웠는데, 왜 이게 신라 말에 가면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실상 이 북주에서 활약하던 장군이 결국은 그 수문제죠. 수문제가 결국은 그 북주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북주를 기반으로 통일을 이루면서 결국은 전체를 통일하고 수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북주 양식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나라 양식을 우리가 신라 때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주 양식이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이제 북주 양식이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경주 남산 기슭의 배동 삼존 석불입니다. 보시면 좌우의 보살상의 양식이 너무 달라서 이것도 원래 삼존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싶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는 좌협시는 무슨 보살, 우협시는 무슨 보살,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양식들을 일부러 병치해서 각각의 그 보살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불상 양식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나타난다면 어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은 이런 문화재를 감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어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그 감정을 위한 불상 양식에 대한 기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